경제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장관의 한마디가 입찰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퇴출되고 한국 450억이 선택된 순간이었죠. 완전히 돌아버렸군. 하지만 이 선택의 시작은 8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7년 9월 11일, 스탈린이 17만 명의 한인을 화물열차에 실었습니다. 일본 스파이 가능성. 6주간 6,000km, 한 칸에 80명씩 밀어 넣었습니다. 1만 명이 죽었어요. 열차 안에서요. 그런데 88년 후, 그 후손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뒷마당이나 다름없습니다. 1대1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돈과 인프라로 중앙아시아 5개국을 묶어버렸죠.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쥐고 있어요. 유럽으로 가는 가스는 모두 러시아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지정학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 두 거인 사이에서 작은 나라들은 선택권 없이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두 마찬가지였죠. 세상은 결국 가스관과 달러로 움직인다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편집장 슈테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가스전 입찰 결과 나왔어. 어느 나라가 땄는데요? 한국이 땄어. 그것도 절반 가격으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요? 가스프롬을 제치고요? 그것만이 아니야. CNPC도 떨어졌어. 둘 다 말이야.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로이터 속보가 떠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아무다리아, 가스전 개발권 한국 컨소시엄의 낙찰. 계약 규모 450억 달러. 가스프롬은 얼마 제시했는데요? 850억이야. 중국은 900억.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그럼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가봐야 해. 72시간 안에 진실을 밝혀내.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기사가 아니야. 세계 질서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새벽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루카스 바이스만입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국제부 에너지 담당 수석기자죠. 15년째 에너지 시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나 문화 교류 같은 건 그저 포장지일 뿐이에요. 진짜 힘은 파이프라인과 달러에서 나옵니다. 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을 직접 본 사람은 압니다. 독일은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서 들여와요. 겨울만 되면 가스 가격이 러시아 눈치를 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한국이라니요?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기술은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 LG배터리. 인정해요. 하지만 지정학적 영향력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군사 동맹도 없고 파이프라인도 없어요. 그런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꺾었다고요?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아무다리아 가스전은 우즈베키스탄 서부 카라칼파키스탄 자치공화국에 있습니다. 카스피해 인근이죠. 매장량이 3조 세제곱미터가 넘어요. 독일이 30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스전이 아니에요. 유럽 에너지 안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스는 두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 파이프라인, 동쪽으로 가면 중국 파이프라인.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곧 지정학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배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액화 천연가스로 만들어서요. 비용이 2배는 더 들죠. 경제 논리로는 절대 안 맞습니다. 뭔가 다른 조건이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기술 이전? 안보 협력? 아니면 정치적 거래? 하지만 로이터 기사를 아무리 읽어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깨끗한 계약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여권, 노트북, 녹음기, 그리고 두꺼운 코트. 중앙아시아는 지금 영하니까요. 오전 11시 비행기로 이스탄불 경유해서 타슈켄트로 갑니다. 비행시간만 12시간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질문 하나. 왜 한국인가? 질문 둘. 러시아와 중국은 왜 졌나? 질문 셋. 450억 달러의 숨겨진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놓치고 있다.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탑승 수속을 밟으면서 한 번 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속보를 띄웠더군요. 중앙아시아 에너지 지도가 바뀐다.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크렘린과 베이징의 동시 패배.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가 멀어졌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타슈켄트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숫자가 아니라 피라는 거요. 88년 전 화물 열차에서 흘린 피 말입니다. 그리고 15년간 쌓아온 제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도 말이죠.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2시간 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후 6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11월의 중앙아시아는 벌써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공항 광고판에 삼성, LG, 현대 로고가 보였습니다. 뭐, 이건 예상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어디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너무 많았어요. 고려인문화센터, 한글학교, 서울식당, 공항 면세점 직원 명찰에도 한글 이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호텔 하얏트로 가주세요.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국가니까요. 독일 분이세요? 기사가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왔습니다. 일 때문에 오셨나요? 네. 취재차 왔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가스전 입찰건이죠? 모두들 그 얘기뿐이에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기 고려 사람들이 난리예요. 자랑스럽다고.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고려 사람이요? 네. 한국 사람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고려 사람이요. 우리라고요? 기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고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4분의 1은 고려 사람이죠.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고려 사람이 많습니까? 많죠. 타슈켄트에만 10만 명은 될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전체로는 18만 명쯤? 차창 밖으로 거리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소련식 건물들 사이로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김치찌개, 부산 식당, 서울마트. 여기 한국 사람이 많이 삽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은 얼마 없어요. 대부분 우리 고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국어 간판 쓰면 장사가 잘 되거든요. 왜 그렇죠? 기사가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 좋아하니까요. 요즘 애들은 다 한국어 배워요. K-팝도 좋아하고. K-팝. 저도 들어본 적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이니 블랙핑크니 하는 그룹들. 그런데 가스전이랑 무슨 상관이죠? 기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백미러로 다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글쎄요. 근데 우리 고려 사람들은 정부에 많이 있어요. 정부에요? 네. 에너지부에도 있고 외교부에도 있고 제 처남도 정부에서 일해요. 경제 관련 부서인데 저는 펜을 든 채 멈췄습니다. 뭔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독일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에너지 담당 서기관 라인하르트가 받았습니다. 바이스만, 왔구만. 빨리 왔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 모스크바 대사관도 당황하고 베이징 대사관도 마찬가지야. 러시아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있지. 가스프롬 회장이 직접 타슈켄트에 왔었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만나려고. 근데 거절당했대. 거절이요? 대통령이 안 만났어. 결정은 끝났다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중국은요? 더 교묘해. 경제 제재 암시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수출품 관세 올리겠다고 협박했대. 그런데도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군요. 그래. 뭔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게. 고려인에 대해 아십니까? 라인하르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그거.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킨 한인들 말이지? 네. 여기 18만 명이 있다던데요. 맞아. 그런데 그게 뭐? 정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응. 그건 나도 들었어. 에너지부 차관이 고려인이야. 빅토르 박이라고. 대통령 경제 자문도 고려인이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 대사관 쪽에 연락 가능합니까? 내일 아침에 약속 잡아줄게. 경제참사관이 시간 낼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타슈켄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네온사인 사이로 한글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K-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450억 달러 계약이 아이돌 그룹 때문에 성사됐다고요? 말이 안 돼요. 뭔가 더 깊은 게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고려인 18만 명. 정부 핵심의 포진. 왜? 잠들기 전 한 가지 검색을 더했습니다. 고려인 역사. 첫 번째 검색 결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37년 스탈린 강제 이주. 17만 명. 화물 열차. 사망자 10,000명 추정. 화물 열차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타슈켄트 외곽의 조용한 지역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 사진, 한국 우즈베키스탄 문화재,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주 88주년 특별전. 흑백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 황량한 땅, 그리고 운막 같은 집들. 사진 속 사람들의 눈빛이 저를 뚫었습니다. 바이스만 기자님이시죠? 뒤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한결입니다. 경제참사관이에요. 완벽한 독일어였습니다. 악센트도 거의 없었어요. 독일어를 잘하시네요. 베를린에서 3년 근무했습니다. 저도 기자님 기사 자주 읽었어요.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서한결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궁금하시죠? 솔직히 숫자가 이해가 안 갑니다. 러시아나 중국 제안이 훨씬 좋았는데요. 서한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요. 뭘 보셨는데요? 서한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요. 고려인들.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소개합니다. 디마 최 에너지부 통역관이에요. 이번 협상 전 과정에 참여했죠. 디마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바꿨어요. 독일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약간 러시아 억양이 섞인 독일어였지만 유창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디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고려 사람입니다. 고려 사람이요? 네. 88년 전 이곳에 온 한국인의 후손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88년 전이면 1937년입니다. 스탈린이 연해주 한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디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본 스파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죠. 17만 명이 화물 열차에 실렸어요. 6,000km를 6주 동안. 6주요? 네. 가축 운반용 화물칸이었어요. 한 칸에 60명에서 80명씩.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증조할머니가 그 열차에서 태어났어요. 디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차 안에서요? 네. 함경국도를 떠난 지 3주째 되는 날이었대요. 증조할아버지가 다른 산모한테 부탁해서 겨우 살렸죠. 서한결이 끼어들었습니다. 바이스만 기자님, 여기 고려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택시 기사한테 들었습니다. 18만 명이라고.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디 있느냐예요. 디마가 말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대통령 경제자문, 외교부 중앙아시아국장. 모두 고려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죠? 서한결이 대답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고려인들은 교육열이 높았어요. 러시아어도 완벽하게 배웠고, 소련 붕괴 후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했을 때 정부는 유능한 인재가 필요했어요. 고려인들이 그 자리를 채웠죠. 디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한국 정부가 고려인 지원 정책을 시작했어요. 장학금,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 20년 동안 꾸준히요. 20년이요? 네. 조건 없이요. 그냥 우리 동포라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스전이. 서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투자의 결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디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릴게요. 할아버지요? 네. 표도르 한 76세 전 타슈켄트 국립대 중앙아시아사 교수예요. 그리고 디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물 열차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세대예요. 직접 기억하시는 분이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호텔로 모시러 갈게요. 할아버지 댁까지 차로 30분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한결이 따라 나왔어요. 바이스만 기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여기서 보시게 될 건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억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관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타슈켄트 거리가 지나갔어요.
한글 간판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처음엔 K-팝 열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화물 열차 17만 명 생존, 그리고 88년 후 복수. 아니면 귀환. 내일 표도르한을 만나면 알게 되겠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타슈켄트의 노을이 붉게 타올랐어요. 다음날 아침 8시 정각. 호텔 로비에 디마가 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을 가지고 왔더군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시는 게 좋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바로 갑시다. 차에 올랐습니다. 타슈켄트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련식 아파트 단지를 지나 낡은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2층짜리 벽돌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여기가 고려인 밀집 지역이에요. 디마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60년대부터 할아버지 세대가 모여 살기 시작했죠. 서로 돕기 위해서요. 거리를 걷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들. 저분들 대부분이 화물 열차를 기억하세요. 디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직접 타셨거나 부모님한테 들으셨거나 차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담장마다 한글이 섞인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김, 박, 이, 최. 여기 사람들은 한국성을 유지했어요. 소련이 금지했는데도요. 금지했는데 어떡해요? 숨겼죠. 공식 문서에는 러시아식 이름을 쓰고 집에서는 한국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었대요. 차가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은 2층 집이었어요.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문 옆에 한글로 쓴 이름표가 걸려 있었어요. 한표도르. 러시아식 이름 표도르에 한국성 한을 붙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직접 만드신 이름이죠. 문을 열자 작은 현관이 나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곳이었어요. 한국식이네요. 할아버지가 고집하세요. 한국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사진들이 빼곡했어요. 흑백 사진, 컬러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한쪽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005년에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받은 거예요. 디마가 태극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꿈이 한국에 가는 거였대요. 그날 서울거리를 걸으면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실 한쪽에 작은 서재가 보였습니다. 책장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바이스만 씨, 오셨습니까? 안쪽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걸어 나왔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표도르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완벽한 독일어였습니다. 약간 구식 억양이었지만 문법이 정확했어요. 루카스 바이스만입니다. 독일어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동독에서 공부했어요. 70년대에 당시 우리 고려인 학생들 몇 명이 장학금을 받았죠. 표도르가 차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는 작은 탁자에 둘러앉았어요. 표도르가 직접 차를 따랐습니다. 디마한테 들었어요. 가스전 계약이 궁금하시다고.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표도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역사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역사요? 네. 88년 역사요. 표도르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낡은 상자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상자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였어요. 열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표도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바이스만 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연가스. 석유? 틀렸어요. 표도르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보다 강한 에너지는 없어요. 상자 안에서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천 조각, 녹슨 식기, 작은 수첩.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표도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표도르가 첫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어린아이를 아는 부부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1937년 봄에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우리 고향 마을에서요. 사진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6개월 후, 이 사람들 중 절반이 죽었어요. 표도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물 열차 안에서요. 표도르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디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이스만 씨, 제 이야기부터 해도 될까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제 이야기를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마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1997년에 태어났어요. 여기 타슈켄트에서 평범한 고려 사람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택시 기사,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가난했습니까? 네, 많이요. 우리 가족은 1층짜리 작은 집에 살았어요. 방이 2개였는데 6식구가 살았죠. 저 동생 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디마가 표도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15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봤죠. 근데 점점 빠져들었어요.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까? 디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라마는 계기였어요. 진짜 이유는 그 전해 겨울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디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죠. 우리 집은 난방이 제대로 안 됐어요. 밤마다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서 잤어요. 추워서요.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어요.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죠.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래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디마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입원비가 우리 집 6개월 치수입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택시를 팔려고 했어요. 근데 택시가 생계 수단이잖아요. 팔면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한 중국 회사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 이자가 월 10%였어요. 받으셨습니까? 아버지가 거절했어요. 이웃 마을 사람이 그렇게 집을 빼앗긴 걸 봤거든요. 중국 회사들이 그렇게 해요. 일부러 높은 이자를 주고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죠. 그럼 어머니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어요. 값싼 약만 드셨죠. 다행히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기침을 하세요. 디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는 걸. 러시아한테 의지하면 그들 눈치를 봐야 하고 중국한테 손 벌리면 집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요. 표도르가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친구한테서 들었거든요. 한국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고, 공정하게 대우해준다고.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디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 회의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표도르가 대신 말했습니다. 나한테 책이 좀 있었어요. 귀한 책들이었죠. 소련 시절 구한 역사책, 논문집. 학자로서 평생 모은 거예요. 그걸 파셨습니까? 반을 팔았어요. 그래도 부족했죠. 디마가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일을 2배로 늘리셨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버지는 야간 택시를 시작했고요. 동생들은요?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막았죠. 형이 성공하면 동생들 공부시킬 수 있다고. 디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학비를 모았어요. 가족이 모두 희생했죠. 그리고 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학원 가기 전에 단어 200개를 외웠죠.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밤 11시에 집에 와서 복습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디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 전 재산을 걸었으니까요. 실패하면 안 됐어요. 저 하나 때문에 가족이 망하는 거잖아요. 시험은 어땠습니까? 2년 후에 EPS 토픽 시험을 봤어요. 한국 취업 비자 받으려면 필요한 시험이에요. 결과는요? 디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47점. 우즈베키스탄 전체에서 2등이었어요. 표도르가 손자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로 결과를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울었어요. 어머니는 시장 한가운데서 울었대요. 합격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후에 한국으로 갔어요. 경기도 안산의 전자부품 공장에 배치됐죠. 처음엔 어땠습니까? 디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일이 고됐고 외로웠어요. 차별도 있었죠.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매달 집에 돈을 보냈거든요. 첫 달 월급이 1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우시더라고요. 평생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3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대학에 갔어요. 인천대학교 한국어교육과였죠. 장학금도 받았고요. 졸업 후에는요? 돌아왔어요. 여기로. 한국 회사들이 남으라고 했지만 저는 이곳이 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돌아오셨습니까?
디마가 표도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배운 걸 여기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너 혼자만 잘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에너지부에서 일하시는 거군요. 네. 통역관으로 들어왔는데 이번 가스전 협상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디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였습니다. 제가 한국 측 제안서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통역했어요. 대통령님 앞에서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15살 때 추운 겨울밤, 아픈 어머니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제가 10년 후에 1000억 달러 계약을 통역하고 있다니. 디마가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수천 명이에요. 한국에 가서 일하고, 배우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바꾸고 있죠. 우리가 정부 핵심에 들어와 있어요. 표도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한국은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10년, 20년 전부터요. 조건 없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가스전 계약은? 디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갚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한테 준 기회를 이제 우리가 돌려주는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표도르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지. 표도르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였어요. 이 안에 우리 가족 역사가 있어요. 상자를 열자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천 조각, 녹슨 식기, 작은 수첩. 이게 제 아버지 유품이에요. 표도르가 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어린아이를 안은 부부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1937년 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우리 고향 마을에서요.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시 8살이었어요. 여기 이 아이요. 표도르가 사진 속 작은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평범한 농사꾼 가정이었어요. 쌀 농사를 지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왔어요. 1937년 9월 11일이었죠. 표도르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24시간 안에 짐을 싸래요. 한 가족당 보따리 2개만 더 가져가면 압수한다고 했죠. 이유는요? 일본 스파이 가능성. 터무니없는 이유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글도 못 읽는 농부였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줬습니까?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역으로 가라고만 했죠. 표도르가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역 앞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수백 명이 보였습니다. 이게 그날 역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적적으로 남아 있었죠.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화물 열차가 왔어요. 화물 열차요? 네. 가축 운반용이었어요. 사람 태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칸에 60명에서 80명씩 밀어 넣었죠. 표도르가 손으로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칸이에요. 화장실도 없었어요.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을 뿐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일 기억하는 건 냄새래요. 냄새요? 네. 배설물, 땀, 그리고 죽음의 냄새. 환기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작은 창문 하나뿐이었어요. 표도르가 눈을 감았습니다. 물과 빵을 하루에 한 번 줬어요. 근데 모자랐죠. 노인들이 아이들한테 양보했대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6주요. 6000km를 6주 동안. 6주나요? 네. 매일 밤 누군가 죽었대요. 주로 노인이나 아이였죠. 추위와 질병 때문에요.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표도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이역에서 내려놓고 갔대요. 묻지도 못하고 그냥 선로 옆에 놓고 떠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추정해요. 전체 17만 명 중에서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어느 간이역에서요. 한 어머니가 죽은 아기를 안고 있었대요. 표도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미 죽은 지 이틀이 넘었는데도 놓지 않았어요. 군인이 빼앗으려 하니까 미친 듯이 저항했죠. 결국 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가 설득했어요. 보내줘야 한다. 아이는 이미 갔다. 당신은 살아야 한다라고. 표도르가 목이 메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디마 증조할머니의 어머니였어요. 저는 디마를 봤습니다. 디마도 울고 있었어요. 그분이 디마 증조할머니 김술래를 낳았어요. 열차 안에서요. 그리고 이틀 후에
젖이 안 나와서 제 할아버지가 다른 산모한테 부탁해서 살렸죠. 그 어머니는요? 타슈켄트 도착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굶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열차가 타슈켄트에 도착했어요. 1937년 10월 말이었죠. 정부에서 뭘 제공했습니까? 표도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텐트 몇 개와 사비요. 여기서 알아서 살아라라고 했죠. 집도 없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무지였어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평원이었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파기 시작했어요. 땅을, 움막을 만들어야 했으니까 온 가족이 손으로 땅을 팠어요. 손톱이 다 빠졌대요. 표도르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천이었어요. 이게 당시 제 할머니가 입었던 옷이에요. 보세요. 여기 흙이 배어 있죠? 88년 전 흙이에요. 저는 그 천을 만졌습니다. 거칠었어요. 첫 겨울이 왔어요. 1937년 12월.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죠. 움막으로 버텼습니까? 많은 사람이 못 버텼어요. 동사했죠. 첫 겨울에 고려인 5만 명 중 15,000명이 죽었어요. 15,000명이요? 네. 동사. 아사, 질병. 제 아버지네 옆집 가족은 5명이 한꺼번에 죽었대요. 아침에 가보니 얼어 있었다고. 표도르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아버지 일기예요. 10대 때 쓴 거죠. 러시아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읽어드릴게요. 표도르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1942년 2월 15일.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굶주림 때문이다. 마지막 빵을 나한테 주셨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살아라. 너가 살아야 우리가 여기 온 의미가 있다. 표도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14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남았죠. 그 후로는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 도왔어요. 고려 사람끼리. 그게 우리가 버틴 이유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가족이 됐죠. 표도르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1950년대로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우리 공동체예요. 보세요. 집들이 조금 나아졌죠? 10년 걸렸어요. 10년 동안 맨손으로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잔인한 게 있었어요. 뭡니까? 언어를 빼앗은 거예요. 표도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1938년 스탈린이 명령했어요. 고려말 금지. 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면 선생님 체포. 집에서 한국어 쓰면 가족 유배. 그래서요? 제 아버지 세대는 한국어를 못해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표도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어요. 살아남았지만 한국인을 잃어버렸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셨습니까? 1991년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제야 다시 배울 수 있었죠. 저는 60살에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표도르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한글로 서툰 글씨가 있었습니다. 고향. 이게 뭡니까? 제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제가 한글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이 한 글자를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요. 표도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못 가봤지만 너는 가야 한다. 우리 고향을. 그리고 말해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았다고.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가보셨습니까? 2005년에 처음 갔어요. 한국 정부 초청으로요. 서울에 갔을 때 저는 길에서 울었어요. 왜요? 한글이 보였거든요. 간판에, 표지판에, 어디에나 우리가 8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글자가.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잊혀졌지만 한국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표도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파이프라인도 아니고 기억이에요. 한국은 우리를 기억해줬어요. 88년 동안 저는 녹음기를 끄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표도르가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 평생 연구 결과죠. 문이 열리자 작은 서재가 나타났습니다. 벽면 전체가 책으로 가득했어요. 낡은 책들, 논문 더미, 지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연구했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요. 표도르가 큰 지도를 펼쳤습니다. 낡은 실크로드 지도였어요. 바이스만 씨, 우리 고려 사람과 한국의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1937년 아닙니까? 표도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비극의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인연은 훨씬 오래전이에요. 표도르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사마르칸트예요. 우즈베키스탄의 고대 도시죠.
그리고 여기가 평양. 그는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평양까지 5세기에서 7세기. 고구려 시대에 이미 교역로가 있었어요.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 평양이었죠. 증거가 있습니까? 표도르가 오래된 논문을 꺼냈습니다. 2015년 사마르칸트 발굴 현장에서 고구려식 도자기가 나왔어요. 여기 사진 보세요. 사진 속에 독특한 무늬의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고구려 유물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탄소연대 측정 결과 6세기 것으로 나왔죠. 저는 놀라서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럼 1500년 전에 이미 네, 고구려와 중앙아시아는 연결돼 있었어요. 비단, 도자기, 철기를 교역했죠. 표도르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언어예요. 언어요? 우즈베거에 한국어에서 온 단어가 23개 있어요. 제가 직접 조사했죠. 표도르가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비단, 도자기, 표, 쌀, 장인 이런 단어들이 한국어 어원이에요. 그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발음 구조가 똑같아요. 음운 변화 패턴도 일치하고요. 언어학적으로 차용어가 맞아요. 표도르가 책장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책을 펼치자 고대 문서 사본이 나왔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 기록이에요. 고려와 몽골의 교류를 상세히 기록했죠. 고려는 몽골 제국의 동쪽 파트너였어요. 혼인 동맹도 맺었고 기술자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럼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형제였어요. 1000년 넘게요. 표도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1937년이 더 비극이었어요. 우리는 강제로 끊긴 거예요. 1000년 인연이 스탈린 한 사람 때문에 잘린 거죠. 디마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할아버지, 2000년대 이야기 해주세요. 표도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5년 한국 정부가 고려인 정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았죠. 문화원 하나? 장학금 100명? 하지만 매년 늘어났어요. 2010년엔 문화원이 5개가 됐고 장학금이 500명이 됐죠. 지금은 매년 2000명이 한국어 교육 지원을 받아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연간 200만 달러 정도요. 20년 동안 총 4천만 달러쯤 투자했을 거예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가스전 계약에 비하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건이요? 네. 다른 나라들은 뭔가 요구하잖아요. 자원 접근권, 정치적 양보, 군사 협력.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없었어요. 정말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까? 딱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졸업 후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라는 것. 표도르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인재를 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육시켜서 돌려보냈죠. 우즈베키스탄을 발전시키라고. 왜 그랬을까요? 진짜 형제였으니까요. 형제는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죠. 표도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 내부 문서예요. 제가 한국 외교부 연구원으로 일할 때 봤죠. 문서에는 고려인 정책의 목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려인 동포의 민족 정체성 회복 및 모국과의 유대 강화, 경제적 이익은 언급도 안 돼 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한 거예요. 20년 동안 한국은 대가 없이 우리를 도왔어요. 디마가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도 그래요. 4년간 등록금 전액, 생활비 월 100만 원. 조건은 졸업 후 귀국뿐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왔군요. 네. 그리고 저처럼 돌아온 사람이 2,500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업, 학교에서 일하고 있죠. 표도르가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빅토르 박, 한국 유학파, 대통령 경제자문 안드레이 김, 한국 유학파, 외교부 중앙아시아국장 예카테리나 최, 한국 유학파, 재무부 기획국장 세르게이, 한국 유학파. 명단이 계속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20년 투자의 결과예요. 표도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러시아는 우리한테 뭘 해줬나요? 강제 이주시키고 탄압했죠. 중국은요? 경제적으로 착취했어요. 미국은요? 우리 존재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를 기억했어요. 동포라고 불러줬고, 교육시켜줬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번 가스전 결정이 필연이었어요. 우리 고려 사람들이 정부 핵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한국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표도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거리에 한글 간판이 왜 많은 줄 아세요? 왜죠? 우리가 다시 찾은 거예요.
8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한국 덕분에요. 디마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해요. 한국 문화를 알아요. 한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요. 우리는 다시 연결되고 있어요. 1000년 전처럼. 표도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88년 전 스탈린이 우리를 화물 열차에 실었어요. 끊으려고요. 근데 실패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고 다시 이어졌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어요. 1500년 인연의 재회였고 88년 고통의 치유였고 20년 신뢰의 결실이었습니다. 표도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죠. 정치적인 이유요? 네.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한테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표도르가 서재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신문 스크랩과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이것부터 보세요. 첫 번째 문서는 2014년 기사였습니다. 크림반도 병합 때 러시아가 우리한테 요구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마라. 안 그러면 가스 공급을 끊겠다.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 가스에 얼마나 의존합니까? 30%요. 겨울 난방의 절반이 러시아 가스예요. 디마가 다음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2016년엔 실제로 국경을 봉쇄했어요. 3주 동안.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과 회의했거든요. 러시아가 화났죠. 3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류가 마비됐어요. 러시아 경유 수출품이 전부 막혔죠. 하루 손실이 $10,000,000였어요. 표도르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2019년엔 더 노골적이었어요. 겨울에 가스 수출을 30% 감축했죠. 겨울에요? 네. 가장 추울 때요. 협박이었죠. 우리 보고 러시아 편을 들라고. 저는 기록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표도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가 러시아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디마가 끼어들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후로 압박이 더 심해졌어요.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을 완전히 자기 영향권에 묶으려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군사협력 요구, 경제 블록 가입 강요, 서방과의 관계 제한, 하나하나가 주권 침해예요. 표도르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을 완충국으로 봐요. 서방과 중국 사이의 방패죠. 우리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표도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중국은 더 교묘해요. 그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신장 위구르 보세요. 중국이 소수민족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재교육 캠프, 감시, 카메라, 문화 탄압. 중국은 위구르인들을 재교육한다고 해요. 실제로는 문화 말살이죠. 언어를 빼앗고 종교를 금지하고 정체성을 지우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즈베키스탄도 투르크계예요. 위구르와 같은 민족이죠. 중국이 위구르한테 하는 걸 우리한테도 할 수 있어요. 디마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고려 사람한테요. 중국엔 조선족이 200만 명 있어요. 중국 국민인데도 2등 국민 취급받죠. 어떻게요? 대학 입학 제한, 공직 진출 제한, 심지어 거주지 제한도 있어요. 조선족 자치주도 점점 중국화되고 있고요. 표도르가 자료를 더 보여줬습니다. 2023년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에 거대한 투자를 제안했어요. 300억 달러. 대단한 금액이네요. 조건이 문제예요. 광산권, 토지 사용권, 그리고 정치적 양보. 어떤 양보입니까? 서방과의 군사협력 금지, 중국 비판 금지, 위구르 이슈에서 중국 지지. 우즈베키스탄이 받아들였습니까? 일부는 받아들였어요. 거부하면 경제 제재가 오니까요. 디마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타슈켄트 중심가 시위였어요. 이게 뭡니까? 중국 대사관 앞 시위예요. 위구르 탄압 항해 집회였죠. 영상 속에서 젊은이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위구르는 우리 형제, 문화 말살 반대. 경찰이 진압했어요. 중국 요청 때문이었죠. 표도르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인. 둘 다 우리를 압박하고 둘 다 우리를 무시해요. 유럽은요? 미국은요? 표도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묶여 있어요. 우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죠. 미국은요? 우즈베키스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군요. 표도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제3의 파트너예요.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하지만 한국도 작은 나라 아닙니까? 크기는 작아도 달라요. 한국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나라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지만 독립을 지켰죠. 디마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해해요. 약소국의 아픔을, 강대국의 압박을, 그래서 한국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줘요. 표도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88년 전 우리 조상들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스탈린이 화물 열차에 실었고 우리는 그냥 끌려갔죠. 하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압박도 중국의 회유도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한테 제3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한국이요. 이번 가스전 계약이 그 상징이군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독립선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디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우리 고려 사람들이 정부 핵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다른 우즈벡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영해요. 러시아와 중국 압박에 다들 지쳤거든요. 새로운 파트너를 원했어요. 표도르가 마지막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예요.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85%가 찬성했어요. 왜 그렇게 높습니까? 한국은 식민 지배를 안 했고, 우리를 압박하지 않았고, 지난 20년간 계속 도와줬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보며 정리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박, 중국의 회유, 서방의 무관심, 그 사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한국을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건 88년 전 화물 열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내일 대통령 경제자문을 만나세요. 표도르가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김, 그분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거예요. 다음날 오전 대통령궁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디마가 안내했어요. 웅장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3층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한 남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드레이 김입니다. 대통령 경제자문이에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루카스 바이스만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도르 선생한테 들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취재하러 오셨다고. 완벽한 독일어였습니다. 독일어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동베를린에서 공부했어요. 80년대에 당시 동독 정부 장학금을 받았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드레이가 직접 차를 따라줬어요. 바이스만 씨,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솔직히 답하겠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450억 달러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안드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독일 기자답게 직설적이시네요.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 두 뭉치를 올렸습니다. 왼쪽이 러시아 제안서예요. 오른쪽이 한국 제안서죠. 러시아 제안서는 두꺼웠습니다. 120페이지쯤 됐어요. 러시아 안을 보세요. 850억 달러. 최신 기술, 인프라 지원, 경제적으론 확실히 좋았죠. 그런데요? 조건이 100개가 넘었어요. 안드레이가 몇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 가입, 미군 기지 반대 성명, 서방과의 군사, 협력 제한,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러시아 지지, 정치적 요구가 많았군요. 정치적 요구만이 아니에요. 경제적 종속이었죠. 가스 판매권의 70%를 러시아 회사가 갖고, 파이프라인 관리권도 러시아가 쥐고, 사실상 식민지 계약이네요. 맞아요. 돈은 많이 주지만 우리 주권을 팔라는 거였죠. 안드레이가 한국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얇았어요. 35페이지였습니다. 한국 안을 보세요. 조건이 3가지뿐이에요. 무엇입니까? 첫째, 공정한 이익 배분 5대5. 둘째, 환경 기준 준수. 셋째, 현지 인력 고용 우선. 정치적 요구는요? 없어요. 한 줄도. 저는 두 제안서를 비교했습니다. 확연히 달랐어요. 강요회의에서 처음엔 러시아안이 유력했어요. 숫자만 보면 그게 당연했죠. 그런데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안드레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2010년 한국에 갔었어요. 당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요. 공식 방문이었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한국 장관을 만났어요. 경제부총리였죠.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관이 제 손을 잡더니 한국어로 말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려인 동포님, 오셨습니까? 힘드셨죠?
안드레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80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줬어요. 동포라고. 러시아는 우릴 고려에츠, 고려놈이라 불렀어요. 중국은 숫자로 취급했죠. 근데 한국은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울었어요.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게 결정에 영향을 주셨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안드레이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이 우리한테 한 일을 보세요. 목록이 나왔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장학금, 한국어, 교육 지원, 문화원 운영, 총 4천만 달러 투자했어요. 4천만 달러면 작은 금액이네요. 맞아요. 가스전 계약의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까? 딱 하나 있었어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라는 것. 안드레이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인재를 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육시켜서 돌려보냈죠. 이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왜 그랬을까요? 진짜 형제니까요. 형제는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죠. 안드레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바이스만 씨, 질문 하나 할게요. 말씀하세요. 당신은 형제와 거래합니까? 아니면 파트너와 거래합니까? 파트너와 거래하죠. 틀렸어요. 형제와는 거래 안 해요. 함께 살아갑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파트너가 되고 싶어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주인이 되고 싶어 했죠. 그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은 가스전이었어요. 자원이었고 전략적 거점이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까? 한국은 형제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은 사람이었어요. 88년 전 헤어진 가족이었죠. 안드레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요회의에서 제가 말했어요. 돈으로만 따지면 러시아가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엄으로 따지면 한국입니다. 우리는 가스전이 아니라 나라입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재무장관이 숫자를 들이댔어요. 400억 달러 차이를 어떻게 메우냐고.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400억 달러 받고 러시아 속국이 될 겁니까? 아니면 독립국으로 남을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알았거든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안드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죠. 이 회의실에 있는 사람 중 절반이 고려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화물 열차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라고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결정됐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어요. 한국으로 간다. 안드레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바이스만 씨,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에요. 88년 만의 귀환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보복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안드레이가 웃었습니다. 두렵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이 있으니까. 한국이 군사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군사력만이 보호가 아니에요. 경제적 파트너십, 기술 협력, 국제사회 지지. 그게 진짜 안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드레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해요. 특히 젊은 세대가요. 러시아와 중국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요. 내일 조인식이 있어요. 오세요. 역사적 순간이니까. 다음날 대통령궁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한국 태극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 한국 산업부 장관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단상 옆에 선 디마였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디마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두 장관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450억 달러짜리 서명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비즈니스 조인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88년 전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날입니다. 화물 열차가 아니라 협력으로, 고통이 아니라 희망으로. 관중석에 앉은 고려인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오늘 선택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존엄을,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고려인 동포 여러분. 그 한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88년을 기다렸습니다. 화물 열차에서 헤어진 가족들을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약속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가겠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진정한 형제로, 강당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안드레이 김이 일어났습니다. 특별 발표 있겠습니다. 디마가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디마 최 씨를 아무다리아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부매니저로 임명합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28살 청년이 1,000억 달러 프로젝트 핵심에 선 겁니다. 디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열차에서 태어난 증조할머니의 증손자입니다. 88년 전 제 가족은 화물칸에 실려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디마가 관중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고려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남았고,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다리로 연결하겠습니다. 디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고려 사람의 이름으로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표도르를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표도르 선생님, 축하는 무슨, 이제 시작이에요. 표도르가 손자 디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88년이 걸렸지만 우리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체성을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되찾은 거예요. 표도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바이스만 씨, 기사 잘 써두세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돈보다 강한 게 있다는 걸, 기억보다 강한 에너지는 없다는 걸요. 꼭 그렇게 쓰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타슈켄트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디마가 따라 나왔어요. 바이스만 씨,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왜요? 프로젝트 착공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디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고려인문화센터도 개관해요. 한국 정부 지원으로요. 꼭 오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72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가스보다 뜨거운 것 88년의 귀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숫자로? 아니면 사람으로? 표도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억보다 강한 에너지는 없다.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루카스 바이스만 기자가 발견한 88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00억 달러짜리 가스전 계약. 세상은 돈으로 움직인다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는요. 하지만 타슈켄트에서 벌어진 일은 달랐습니다. 러시아가 85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900억 달러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선택한 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한 한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8년 전 스탈린이 보낸 화물 열차 때문이었습니다. 17만 명의 한인이 가축 운반용 화물칸에 실렸습니다. 6,000km를 6주 동안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도착한 곳은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서로를 도우며 맨손으로 땅을 파며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그리고 88년 후 그 후손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 핵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20년 전부터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나눴어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우리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88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귀환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땅속 가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기억이었어요. 그 이름은 신뢰. 그리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한국은 20년을 투자했습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88년의 한을 풀어줬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자의 승리입니다. 잊지 않는 자의 힘이에요. 그리고 진심이 통하는 세상의 증거입니다. 화물 열차에서 태어나 화물 열차에서 죽어간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후손은 살아남았고 일어섰고 이제 두 나라를 다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디마 최처럼 말이죠. 28살 청년이 1,000억 달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화물칸에서 태어난 지 88년 만에요.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잊혀진 이야기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돌아봐야 할 역사가.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고려인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화물 열차의 고통을 기억하고 88년 만의 귀환을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함께 나눠주세요. 조건 없이 동포를 도운 나라,
88년 전 헤어진 가족을 기억한 나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상을 움직인 나라.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